안녕하세요. 마케팅 읽어주는 제인의 마케터 제인입니다. 9번째 책은 카피책이에요. 카피책은 당신이 쓰는 모든 글이 카피다 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참 많은 카피를 써야 하는 우리 마케터들에게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책이 아닐까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마케팅 하다 보면 정말 글 많이 써야 되죠. 그 글이라는 게 일기장에 쓰는 줄글처럼 줄줄 쓰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쓸 일이 많은데 슬로건을 써야 될 때도 있고 광고 내보내느라고 광고 카피 써야 될 때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회사 소개서나 회사 소개하는 리플릿 같은 거 작성할 때도 주구장창 카피 써야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너무 막막해서 나 글 좀 쓴다는 소리 들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이렇게 글을 쓰고 있나, 메시지가 없는 글을 쓰고 있나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어떻게 쓰면 정말 카피다운 글을 쓸 수 있지? 라는 걸 배우고 싶었고 이 한 권의 책이 좋은 지침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번 그 마일제에서 마케팅 하지 않는 마케터 이야기 할 때 마케터가 더 이상 심리적, 인문적 소양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고 수학적이고 통계적 사고를 가져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수학적, 통계적 사고를 기반해서 어떤 메시지가 잘 먹히는지는 좀 파악해 볼 수 있겠지만 처음에 카피를 쓸 때는 그야말로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심리적이고 인문학적인 소양으로 승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객의 눈길을 사로잡는 센스를 발휘해야 하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고객의 지갑을 열고 구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설득력을 갖춰야 되는 것까지도 카피가 가져야 되는 덕목 같은 거겠죠? 이 책을 쓰신 카피라이터 정철님은 그 책 날개에도 글쓴이로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30년차 카피라이터라고 하십니다. 광고를 꿈꾸는 젊은이들의 선생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계시고요. 그 책을 읽다 보면 정철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 영어 학원 하는 정철, 영어 잘하는 정철 맞으세요? 라는 질문을 하도 많이 들어서 카카오톡 프로필에 영어 못하는 정철이라고 해두셨대요. 그마저도 되게 카피라이터다운 센스를 갖추신 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알맹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카피가 뭐냐라고 했을 때 20페이지에 카피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광고에 나오는 모든 말과 글, 의미를 조금 더 키우면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 일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말과 글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카피 작법 제1조 1항을 글자로 그림을 그리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미지가 그려지듯이 구체적으로 카피를 쓰자라는 게 첫 번째 알맹입니다. 카피에서 구체성이라는 세 글자는 더없이 소중하다라고 계속 피력하시는데요. 저도 쓰다 보면 되게 멋있는 말을 다 갖다 붙이게 되는 것 같아요. 잘 나가고 되게 믿을만하고 이런 멋있는 말을 다 갖다 붙이다 보면 머릿속에 이미지가 안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카피일수록 소비자에게 많은 생각이나 깊은 생각을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생각이라는 걸 하지 않아도 마케터가 말하고 싶은 바를 글자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구체화해야 되냐라는 것이 23페이지에 예를 들어 우리 모델 잘생겼어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장동건 동생일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낫고 예쁘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김태희 20살 때 라고 얘기하는 게 낫고 되게 많아요 라고 하기보다 36만 7,800개 있다 식으로 숫자를 말해주는 게 좋고요. 꼼꼼하다 라는 형용사를 손톱 10개 깎는데 꼬박 20분을 투자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상황으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알맹이는 이야기하듯 하라 라는 건데요. 이야기라는 것이 메시지를 구현할 때 그 메시지를 받아들일 만한 사람을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말 건네듯이 해보라 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동차 광고를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자동차의 오너는 보통 애기 아빠, 30대에서 40대 정도에 되는 남자 이렇게 특정해 볼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화자를 아빠로 상상해서 아빠 이런 어디 가고 싶은데
그때는 어떤 자동차의 기능이 있으면 되게 편할 것 같아 라는 식으로 그 구체적인 상황에 말 건네듯이 하면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특별히 나한테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건네는 방법적인 측면으로는 편지를 쓰듯이 해보라 라고 가이드 해주고 계시는데요. 왜냐하면 편지가 역사가 가장 긴 1대1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기 때문일 것 같아요. 이야기하듯 하라라는 그 방법론적으로 타겟의 언어를 채집하라 라는 가이드도 나오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특정 군의 타겟에 특별한 언어의 습관이라던가 특별한 언어의 행태 혹은 단어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그거를 잘 채집했다가 활용을 하라라는 형태예요. 예를 들면 증권가 광고 카피를 쓰실 때 이 정철 카피라이터 분이 상한가로 모십니다 라는 카피를 썼었다고 하거든요. 상한가라는 단어가 증권가에서는 되게 특별히 쓰여지는 용어고, 이 단어를 듣자마자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겠죠. 또 의학협회 광고를 할 때는 의사의 의자를 한자로 써서 의견 있습니다 라고 쓰셨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좀 어려워 보이는 한자더라도 본인이 속해 있는 군에 있는 한자 의미이기 때문에 되게 눈에 띄는 형태를 취했을 테고, 지역구의 선거 광고를 만드셨을 때는 충청도 지역의 사투리를 좀 가져다가 쓰셨던 사례도 있다고 해요. 제가 책과는 관련 없는데 항상 믿고 있는 효과가 하나 있거든요. 칵테일 효과라는 건데 100명이 있을 때 제 이름 제인이니까 제인이라고 부르면 그 소리가 좀 작거나 저한테 귀에 들리지 않을 정도라도 돌아보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타겟한테 의미가 있는 단어를 쓰면 그 타겟한테 꽂혀서 메시지로 바뀔 수 있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방법을 구현해서 이야기하듯이 타겟한테 맞는 메시지로 도출하면 좋은 카피가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알맹이는 단문, 단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짧게 써야 한다. 그리고 단정적으로 힘차게 말해야 한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되시는데요. 단문을 엄청나게 강조하세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저도 말제 녹화해놨던 제 메시지를 좀 들으면, 이야기를 들으면 말이 길게 막 늘어질 때는 무슨 말 하는지 귓속에 쏙 넣기가 어려워요. 근데 짧게 끊어서 얘기하면 그 문장 하고 콕콕 들어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말할 때도 그런데 오죽하면 광고 카피는 더 하겠어요. 그래서 카피를 쓸 때 무조건 짧게 잘라서 쓰는 것을 엄청 강조해서 부엌칼을 들어라 라고까지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깍둑이라는 표현을 써서 깍두기 썰듯이 잘라내야 된다라고까지 강조하세요. 이렇게 잘라야 되는 이유는 쓰는 사람이 쓰기 쉽게 쓰는 게 아니고 읽는 사람이 읽기 쉽게 쓰는 것이 곧 카피이기 때문에 읽는 사람이 받아들이기 쉽게 하는 데 포커싱을 맞추자라는 의미가 되고요. 또 글이 너무 길게 늘어지면 어지러우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영어 영작 배울 때도 동사를 한 문장에 막 2개, 3개 쓰는 복합문이 되면 어려워졌잖아요. 근데 한 문장에 동사 하나 쓰고 주어 하나 쓰고 목적어 하나 쓰면 메시지도 명쾌하고 읽을 때도 쓸 때도 사실은 편했으니까 카피 쓸 때는 꼭 멋있게 멋부리려고 하지 말고 짧게 단문으로 쓰는 거를 염두에 두고 작성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게 썰리면 이거 너무 호흡이 끊어지니까 잘 안 읽히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좀 할 수 있지만 써놓고 보면 훨씬 잘 읽힌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여러 번 경험해봤고 써놓고 자를 수 있을 만큼 자르고 다시 읽어보면 잘 읽히는 문장이라는 걸 경험적으로 습득하고 나면 단문을 작성하는 것이 더욱 몸에 배는 습관으로 작동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라 쓰는 것만큼이나 강조하셨던 게 지우는 거예요. 카피라이터는 책의 표지도 이렇게 연필이 있지만 연필 잡는 것보다 중요한 게 지우개 쓰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다 써놓고 정말 필요 없는 것들을 지우고 나면 잘라 쓰는 것보다 훨씬 더 가독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방법론을 제기하시는데, 그럼 뭐부터 잘라야 되지? 고민될 때 첫 번째가 접속사예요.
그러나 그렇지만 그리하여 이런 접속사들을 지우고 의미가 말이 된다면 오히려 더 힘차고 가독성이 좋은 카피가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시고요. 접속사랑 비슷하게 은는, 이, 가, 를 같은 조사 있잖아요. 한국어의 특징이기도 한데 이 조사 역시 카피를 쓸 때는 꾸민말처럼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지우고 나서 더 힘차고 가독성이 있다면 웬만하면 지우개를 들고 지워라 라는 얘기를 해주십니다. 또 카피가 문장으로 글자로만 승부 보는 경우는 정말 거의 없을 거예요. 뭐 영상이라든지 비주얼 이미지라든지 우리가 이미지를 배치할 때 오브젝트라고 부르는 어떤 그 구현의 것들이 도와주는 것들이 있을 텐데 카피를 도와주는 그 이미지적인 것이 있다면 이미지랑 영상은 겹쳐서 쓰지 말라라는 형태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세요. 생각해보면 영상 광고 할 때 뻔히 의사 나오는데 의사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별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영상이 의사를 말하고 있으니까 영상에서 말하는 거를 지우개로 지우면 훨씬 더 간결하고 읽기 쉬운 가독성 높은 카피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알맹이는 문장의 맛을 살려라는 것인데요. 문장의 맛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에 걸쳐서 좀 설득해 주세요. 정말 문장을 맛있게 써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끔 책을 읽는 동안 이야기하시는데 카피라이터를 심지어 주방장이라는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럼 맛을 어떻게 살려야 되냐라고 하면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을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사칙연산을 하라 라는 건데 사칙연산 우리 꼬마 때 배운 것처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하라는 거예요. 더하기랑 곱하기의 예를 들어볼게요. 일단 더하기는 어떻게 하냐면 사장님을 대머리로 만드는 방법이라는 카피를 만약에 썼다고 했을 때 그냥 두면 그냥 사장님을 대머리로 만드는 방법, 내용은 재밌지만 카피적으로 좀 맛이 안 나요. 이 맛을 살리기 위해서 사장님을 홀랑 대머리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해서 홀랑이라는 두 글자를 더함으로써 맛을 살린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곱하기의 경우에는 똑같은 예로 사장님을 홀랑 대머리님으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했을 때 훨씬 더 좀 재미나고 맛이 산다라는 의견을 펼치세요. 사장님, 대머리님 이렇게 곱함으로써 의미가 살아난다, 맛이 더해진다 라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 곱하기를 보면서 딱 떠오르는 예시가 있었어요. 그 소셜 커머스 팀원이 월요일마다 되게 프로모션을 강하게 걸면서 월요일은 팀원데이라는 캠페인, 요일 프로모션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월요일은 팀온데이보다 먼데이는 팀온데이라고 하면 훨씬 더 카피적으로 문장의 맛이 살지 않냐? 라는 그 페이스북의 피드를 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동의했고 이것이 곧 카피라이터 정철이 말하는 곱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장의 맛을 살리는 두 번째 방법은 반복과 나열을 하는 건데요. 반복과 나열은 사실 그 글쓰기 책 무엇을 읽어도 사실 강연을 들어도 여러 번 듣게 되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반복을 하고 나열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은 강조예요, 강조. 결국 되게 클라이막스를 만들어서 그 의미를 강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예시가 책의 88페이지에 잘 나와 있어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맥주 4% 취합니다. 와인 6% 취합니다. 막걸리 8% 취합니다. 소주 18% 취합니다. 위스키 45% 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음주운전 99% 위험합니다. 이렇게 카피를 써서 반복하고 나열하면 마지막 문장이 되게 임팩트 있게 꽉 와닿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리드미컬하게 문장의 맛을 살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리드미컬함은 반복과 나열로도 할 수 있고 앞서 살펴본 사칙연산인 더하기 곱하기 혹은 빼기나 나누기로도 할 수 있겠지만 의성어 의태어를 이용함으로써 되게 잘 맛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따로 공부할 거 없이 꼬마 때 배웠었던 동요 생각해보면 의성어 의태어 나올 때 되게 리듬이 잘 살고 리드미컬하게 가독성이 생기고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문장의 맛이 잘 안 살 때면 똑똑이라든지 쿵쿵이라든지 의성어 의태어를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요 예를 들어드렸지만 제가 좋아하는 아이유의 마음이라는 노래를 들으면 의성어 헤테를 얼마나 잘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문장의 맛이 살아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5번째 알맹이는 카피의 힘입니다. 문장의 맛을 살리는 방법을 살펴봤으니까 카피의 힘은 어떻게 실는지 살펴볼게요. 일단 어깨에 힘을 빼라 라는 얘기 많이 해요. 카피 잘 쓰려고 하다 보면 사실 되게 멋들어지는 거 구사 먼저 하려고 하고 어디서 되게 기발한 거를 찾아와야 될 것만 같고 세상에 없는 거 던져야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카피를 잘 써야 되겠다라는 힘을 빼고 힘은 그럼 어디에 실냐? 제품에 실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제품에 힘을 실어야 된다라고 표현하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마케팅 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 궁극적인 서비스의 가치 같은 거에 힘을 실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럼 힘이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실냐라고 하면 힘은 강한 것, 센 것, 시끄러운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는 예전부터 힘들다의 반대말은 힘 빼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힘을 빼는 순간 사실 다른 것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어깨에 힘을 딱 빼고 카피를 써야 되겠다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작성을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힘을 그러면 제품이나 서비스 가치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좀 전달하려고 하는 거에 드려야 되는데 SK의 사례를 말하면서 선점하려는 단어는 집요하게 집착하라라는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SK가 한때 고객이라는 두 글자의 단어에 엄청나게 집착했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의 나이대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와 비슷한 나이대라고 하시면 한참 통신사가 엄청 경쟁 광고를 많이 하던 시대에 SK 광고는 제품 그 자체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마치 그 공익광고 캠페인처럼 고객의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한석규 아저씨 나와서 고객 이야기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집착적으로 하나의 단어를 선점하다 보면 그게 곧 브랜드 이미지가 될 수 있으니 카피라이터는 힘있게 지키려고 하는 가치를 선점하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근데 이 단어를 선점하려고 하는 단어를 되게 넓은 일반적인 명사를 쓰게 되면 사실은 그 본질적 가치가 되게 훼손되기 쉽고요. 뾰족한 단어를 선점하는 것도 좋다. 뾰족한 단어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코멘트를 붙이세요. 또 제품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 광고는 곧 제품을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할 때 잘못된 예시로 따봉을 드시거든요.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따봉이라는 단어가 한국에 광고를 통해서 전파됐었고 이걸 어떤 제품이 광고의 메시지로 썼었냐 하면 델몬트 주스였어요. 근데 따봉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델몬트 주스가 떠오르지는 않잖아요. 이거는 곧 되게 잘못된 광고라는 거죠. 그래서 선점하거나 힘을 줘야 되는 광고를 뾰족하게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6번째 알맹이는 낯설게 뚱딴지처럼 행하라는 건데요. 카피할 때 뭐 기발한 것이 중요하진 않다라고 말했지만 어쨌든 고객의 눈에 먼저 걸리고 마음에 좀 남는 카피를 써야 되는 것들이 우리들의 미션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객의 눈에 걸리고 마음에 남는 카피를 쓸지에 대한 작은 힌트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카피를 쓴다 혹은 글을 쓴다는 것은 사실은 단어와 단어를 끊임없이 조합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눈길이 탁 가서 눈에 걸리는 거는 익숙함에서 오는 게 아니고 낯섦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낯설게 조합하고 좀 읽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거를 뚱딴지처럼 행하라는 건데 그 예시로 영화 친절한 금자씨의 대사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친절한 금자씨에서 제일 유명한 대사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 이영애 씨의 얼굴이 탁 클로즈업 되고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너나 잘하세요 라는 문장이 왜 그렇게 강렬했을까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을까를 책에서 분석해 주시기로는 너라는 낮출말과 잘하세요 라는 높임말이 불편하게 조합되어서 걸려서 남았을 것이다 라고 의견을 주시거든요. 100% 동의합니다. 6가지 알맹이를 뽑아봤는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힌트들이 책에 많이 숨어 있어요. 근데 이 책이 특별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무엇보다도 카피라이터가 쓴 카피책이라는 점에 있는 것 같거든요. 카피라이터의 책을 제가 읽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 그 배달의 민족 마케터들이 하고 있는 팟캐스트 베비밤에서 카피라이터의 책은 문장도 카피 같다라는 마케터의 의견을 들었거든요. 되게 동의했어요. 아, 정말 카피라이터의 책을 읽을 때 뭐가 이렇게 좋지? 라는 게 결국 문장에 힘이 있었다라는 점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최근에 29cm 카피라이터 분이 그 책을 내시기도 했고, 특히 TBWA의 광고 대행사 출신의 카피라이터 김하나님, 김민철님, 박웅현님, 그리고 생각의 기쁨이라는 책 쓰셨던 유병훈님까지 많은 카피라이터 분들이 사실 되게 문장에 맛이 살아있고 메시지가 간결한 에세이집을 많이 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정철이라는 30년차 카피라이터가 쓴 이 책은 얼마나 좀 카피라이터의 그 힘이 살아있는 책이겠어요. 제가 힌트 드리고 알맹이로 뽑은 것 외에도 모든 문장이 사실은 좀 카피라이터의 힘이 실려있는 카피 같은 책이었거든요. 그걸 읽는 맛이 있었고, 카피라이터를 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좀 특별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나의 익숙한 것을 봐도 좀 낯설고 불편하게 조합하는 센스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매력적인 말장난을 치기 위해서 어떻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도 좀 엿볼 수 있고요. 이 책에 실려있는 그 지은이 정철의 태도 그 자체가 굉장한 영감을 주는 책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책은 연필을 씁니다. 머리를 씁니다. 크게 두 가지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알맹이로 꼽아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카피를 잘 쓰는 방법에 대한 힌트가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정철 카피라이터는 내 머리 사용법이라는 책도 쓰셨다고 하거든요. 그와 같이 얼만큼 카피를 잘 쓰기 위해서 생각하는 법을 갖추셨는지 태도도 볼 수 있고, 생각하는 그 how to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으니까 카피 쓰는데 굉장히 유용한 책으로 작동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나 책 뒤에 보면 카피라이터가 되어버렸거나 카피라이터가 되기로 결심한 당신, 지금 당장 카피를 써내야 하는데 머릿속이 텅 비어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책을 보십시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뒤에 써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생각 안 날 때 이 책 들척들척 하다 보면 아, 이런 방법으로 써보면 좀 답이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의 물꼬가 트이는 기분을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서비스나 브랜드 가치가 지금 현재의 포지션이 넘버원인지 라이벌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카피를 쓰는 무게중심 혹은 카피를 쓰는 방법론이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가이드도 잘 해주세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책을 정철님이 쓰셨지만 그 광고 아트 디렉터로 활동하시는 손영산님께서 이미지 작업을 같이 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책 안에 담긴 이미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레퍼런스를 확인하는 공부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